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정치권 키워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현역 대 용산 현실화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영남권의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권 핵심 강세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얼마나 교체될지가 관심이었는데 공천 심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어제 영남권 단수 공천자 등을 발표했는데요. 네. 대구, 부산 등 여당 전통 강세 지역이라서 관심이 쏠렸고 단수 추천 후보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부산은 북구 강서구을 김도읍, 해운대구을 김미애, 기장군 정동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고요. 대구에서 달서구을의 윤재욱 원내대표, 달성군의 추경호 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11명이 현역이어서 아하.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또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는 사라졌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자, 아직 지역구 현역 탈락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현역 비례대표만 컷오프 대상이 됐는데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칼을 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공천이 더 주목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저 눈에 띄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비서관 단수 공천된 것도 눈에 띕니다. 네, 주진우 비서관이 국민의힘 텃밭인 이 부산 해운대 갑에 공천이 됐는데요. 주 비서관 고향도 부산이고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없어서 단수 공천 기준에 따라서 추천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공천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이런 점에 따라서 역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대통령실 출신으로 서울 지역 단수 후보자에 이름 올린 인물로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추가됐습니다. 자, 용산 출신 단수 공천자가 몇 명 안 됩니다. 네. 이게 윤심하고 거리를 둔 결과로 봐야 될지 또 거리를 둔 거라면 그 이유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이 용산 출신 단수 공천자 앞서 말씀드린 2명 외에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렇게 3명인데요. 3명 정도네요.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권 공천에 윤심이 작용할 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30여 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는데 예상보다 적은 수치였고요. 이 때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언해 왔던 이 시스템 공천이 무난하게 작동한 것이다. 윤심 공천이나 낙하산 공천 논란을 차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실 차출이 또 당 내부 갈등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심이 윤심에 기댄 공천을 했을 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 등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험지로 출마하기로 한 서병수, 김태호, 조혜지 의원 3명 우선 공천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각각 부산 북 강서구갑, 경남 양산시을 그리고 김해시을 지역구인데요. 이들은 이제 낙동강 벨트 지역을 탈환한다 이런 명목으로 당의 요청을 받아서 본인 지역구 대신 해당 지역구로 옮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혜진 의원이 출마하는 김해을 같은 경우는 경선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등 이 해당 지역 여론도 반영을 해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단수 공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진 후보자들의 경우는 당의 희생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당이 지원 차원에서 경선 없이 단수로 공천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기현 전 대표 또 권성동 의원 단수 공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공관위에서는 당초 김 전 대표에 대해서 울산 지역 내 재배지, 그러니까 북구와 같이 이제 험지로 출마하는 것 이런 가능성도 거론을 했었는데 이 울산 남구을에서 이제 5선을 지냈었죠. 김 전 대표에 대해서 지역구는 유지하되 경선에 붙이게 될 전망입니다. 울산 남구을이 5명 공천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청자가 많이 몰렸는데 그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강원 강릉에서 스트레이트로 5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단수 공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강조했던 이 스타 정치인에 대한 희생 요구 이것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모습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또 한편 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놓고 윤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좀 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여파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돌연 기자회견 취소입니다. 자,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거죠? 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야기인데요. 지난 토요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이 1시간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네. 원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날 오전 9시에 취소 공지를 한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기존 개혁신당 인사들이 이 전날 16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한 걸로 알려지는데 예. 회의 과정에서 이 당 내용이 불거진 부분 이것을 이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회견을 취소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이낙연의 이 갈등 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직 봉합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이슈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선거 지휘 주도권 문제 그리고 전장현 시위를 옹호해온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공천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 당내 갈등이 터져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가 선거의 정책이나 홍보 지휘권을 자신에게 달라. 그리고 무리를 일으킨 인사를 당직과 공천에게 배제한다고 발표하라. 그리고 배복주 전 부대표의 비례대표 불출마 요구, 지도부의 전원 지역구 출마 결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이 중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역구의 지도부 출마 외에는 다른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서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파열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난 15일에 감지가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15일 SBS 라디오 그 정치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개혁신당에 합류한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겨냥해서 당원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로 선을 그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에서 주류적 위치나 생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배 전 부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대표인 본인의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 가능성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예. 사실 류 전 의원 등의 입당을 반대하는 그 당원들이 있어서 탈당 이슈가 좀 있기도 해서 여기에 대한 달래기 차원이었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당내 갈등을 촉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주류 발언 이게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네, 이 인터뷰에서 통합을 했지만 여전히 주류는 기존 개혁신당이냐 이런 질문이 우리 개혁신당이다. 그런 기존의 신당이냐는 그런 그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류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지지자가 어떤 비율로 존재하느냐일 텐데 여론조사로 봐도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긍정을 한 건데요. 네. 결국 이 발언이 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 주류 논란으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네. 이 대표는 다른 당원이나 당직자를 자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지만 당내에서는 이제 나머지 세력들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그리고 새로운 선택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주류냐 이런 지적이 제기면서 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전철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바른미래당 네. 창당 초기만 해도 10% 지지율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전까지도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유승민계 그리고 안철수계에서 그 서울 송파을 노원병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이제 서로 자기 사람을 꽂으려 한다는 이유로 이제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전까지 계속 갈등을 오면서 결국 4% 지지율로 주저앉으면서 해체되는 좀 그런 비극적 수순을 맞았었습니다. 자, 그처럼 통합 재검토까지 시사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망을 좀 해볼까요? 개혁신당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막 됐고 또 빅텐트 협상이 타결된 지는 또 한 열흘 정도 채운 상황인데요. 이 주류 발언이 좀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좀 예상도 해봅니다. 이게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사당화 논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쉽게 봉합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내부적으로 내용을 수습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 이렇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지도부 정치력을 볼 수 있는 좀 바로미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정치권 세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새술은 세부대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에 자신의 SNS에 새술은 세부대회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상당한 폭의 공천 물갈이를 예고했는데요. 이 조만간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사실상 공천 배제나 다를 바 없는 결과일 텐데 이 대표가 예고한 대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계파 갈등이 더 부각되거나 특히 개혁신당 제3지대로 이탈하는 현역
현역 의원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위 20%로 통보받는 대상자들은 경선 네. 불이익이 클 테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천 배제나 다를 바 없는데 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주 공관위 경선이나 단수 공천 그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 윤곽이 차차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라 제3지대 이탈 움직임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이 이게 계파 갈등에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임 전 실장을 그 중성동갑에서 빼고 송파갑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 민주당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뭐 여론조사에 거기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네. 이 공천 문제가 이제 그야말로 계파 갈등의 향배를 가를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 이 향배를 가를 뇌관과도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이 서울 중성동갑이 이 전략 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토요일만 해도 임 전 실장이 성동에 돌아와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본인 지역구를 사수하겠다 이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험지로 보내려는 게 결국 물갈이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비명계의 반발 기류가 이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국민의힘에 탈당했던 이원주 전 의원이 7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당내 갈등 기폭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일설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했던 이제 서울 중성동갑에 자객 출마시킬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예. 이제 친문계가 이 전 의원의 복당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례위생 정당이죠. 이 창당 협상에서 소수 정당들하고 의석 배분하면서 기싸움이 좀 있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그런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수당의 반발로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범야권 위성정당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원내 제3당인 녹색정의당인 그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참을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녹색정의당이 불참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다음 달 초까지 창당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는 합류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는 계속 나선다 이런 입장도 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라고 밝혔고 녹색정의당과 논의 테이블에 임하면서 또 기존 선거연합에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한 진보당 새진보연합과도 계속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금 좀 중요한 소식.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하고 의료계 강대강으로 좀 충돌,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할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네, 이른바 서울 빅5라고 불리죠.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성모, 서울 아산, 삼성서울 등 이 병원들이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를 했고요.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의사단체 또 대학가로도 이 충돌이 이어집니다. 의대생들도 좀 모레부터 동맹휴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16일 밤에 비대위 임시총회를 열었고요.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하면서 동맹휴학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 이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발언은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환자 없으면 의사도 없다 이렇게 말한 표현을 비꼬아서 거꾸로 한 발언인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더한 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꾸준하게 80%를 넘기고 있고 또 정부가 이런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증원 추진 동력으로 꺼내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기는 할 텐데요. 하지만 의사들의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이 의사들의 선민의식이다.
특권 의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면허 취소,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들고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정부는 어제까지 의대 정원 확대는 지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고요. 네. 불법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등에게 법에 따라 대응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 23개 병원 모두 715명의 전공의의 사직서가 제출이 됐다고 했는데 뭐 아직 수리가 된 것은 아니고 또 오늘 사직서가 얼마나 몰릴지 또 그리고 실제로 근무를 중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얼마나 장기화돼서 이어질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제죠. 대한축구협회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해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했는데요. 자, 지금 축구협회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6일에 클린스만 감독을 부임 1년 만에 경질을 했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3시간가량 클린스만 해임 여부를 논의를 해서 네. 그 결과를 전화로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떠났지만 대표팀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경질에 따른 그 위약금 재테크다 아하. 이런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지금 위약금이 한 70억 먹튀 네.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네, 불명예스러운 퇴진이긴 하지만 개인으로서는 이 막대한 위약금을 받게 되면서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과 계약하면서 받은 추정 연봉이 연간 22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 정도인데 잔여 기간이 2년 연봉만 단순 계산해도 70억 원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위약금 64억 정도 챙겼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2016년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이제 활동할 때 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북중미 최종 예선을 지휘를 했었거든요. 근데 멕시코전과 코스타리카전에서 2연패를 하면서 경질 위기에 놓였다가 네. 결국 그해 11월에 해고가 됐고 20개월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잔여 연봉을 계산하면 약 64억 원 이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이 사령탑에서 경질이 되니까 외국 매체에서도 이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클린스만 감독의 고국이죠. 네. 독일의 현지 매체는 클린스만의 굴욕이다 이런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또 한편 독일의 시사 매체 슈피겔 클린스만이 스포츠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 경기가 성공적인 결과였다, 최고였다 이렇게 인터뷰했다는 보도까지 했는데요. 네. 그러나 이 인터뷰는 아시안컵 직후 해임 이전에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뭐 또 클린스만으로 수석 코치들도 또 선수들 탓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네, 이 헤어초크 예. 수석 코치 모국의 오스트리아 매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선수들 탓을 했는데요. 중요한 경기 전날 팀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또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울 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면서 감정적인 주먹 다짐이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우리가 몇 달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몇 분 만에 박살났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한 주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긍정소니로 돌아왔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단 사이 갈등 이제 좀 해소됐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손흥민 선수는 소속팀인 토트넘 구단 채널인 스퍼스플레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강인 선수와 충돌 후에 첫 심경 고백이었던 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갈등 문제에 대한 해소 여부라기보다는 이 갈등 문제를 겪고 난 이후 자신이 극복하고 이겨낸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이고은 시사평론가 오늘까지 하고 또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께서 쉽고 편하게 주요 뉴스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됐었기를 바라고요. 뭐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간 감사했습니다. 킹스맨 마치겠습니다.